네. 네, 참 25년 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참혹하고 아주 슬픈 일입니다. 특히 저는 그때 기억이 아주 생생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유령질환 유가족들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더 짠합니다. 도대체 그 멀쩡한 다리가 왜 무너져 버린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전히 그런 참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붕괴의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한국 사회. 그래서 오늘 TV 인생구에서는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수대교 붕괴 이 사고 당시에 버스가 추락해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그 무학여고 학생들이 참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무학여고 학생들에게는 이 사고가 좀 더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학여고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10월 21일) 딱 25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가 일어났었던 참 너무나도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TV 민생연구소는 성수대교 참사 25주기를 우린 더 이상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뜻깊은 날을 한번 마련을 해봤는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좀 많아서 이분과 함께 좀 다니고 싶어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자 꿈꾸면서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백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승현 씨, 근데 네. 우리가 여기 무학여고에서 만났어요. 네. 여기가 좀 특별한 곳이죠? 그때 그 1994년 10월 21일 그 사고 당시에 그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오전 7시 38분 이때쯤이었는데 한창 등교할 시간이잖아요, 학생들. 그래서 네, 그러면 무학여고에 왔으니까 네. 우리 무학여고 후배들도, 네, 지금 재학생들도 만나고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같이 가시죠. 행복한 나를 꿈꾸는 가고 싶은 학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 근데 뭐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배들, 알죠, 알죠. 그러니까 선배들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어. 영상을 봤었는데 한 번에 막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제 언니가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좀 너무 그 다리가 무너져 내릴 때 저도 좀 너무 놀라서 심장이 막 떨어지는 기분이어가지고. 네. 학교 신청하기 전에도 계속 유명한 일이어가지고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막 학교에 좀 관련 괴담 같은 것도 막 있거든요. 괴담은 뭐가 있어요? 좀 괴담이라기보단 좀 슬픈 얘기인데 저희 학교에 그 거울이 굉장히 많아요. 계단 같은 데 있는 데마다 엄청 거울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성수대교에서 죽은 언니들이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 오면은 그 거울 보고서 다시 좋은 곳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괴담이 좀 있어요. 소문 같은 거. 하지만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너무 슬픈 얘기다. 지금도 그 성수대교 건너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죠. 많아요. 네. 아직도. 네. 학교 올 때마다 아무리 다시 완벽하게 지어졌다 해도 있던 일이니까 항상 생각하게 되고 약간 겁먹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시고 한 번 더 계속 거듭해서 언급해 주시고 막 그렇긴 해요. 그 또 이제 무학여고 이제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따로 뭐 이런 추모 행사나 이런 게 있어요? 학생 회장이랑 부회장이랑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랑 가서 추모 한번 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밑에 중앙계단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거를 학생들이 오가면서 보면은 또 다시 얘기를 꺼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요. 작년에 갔다 온 작년 회장, 부회장 언니들을 보면 다들 약간 생각하는 마음이 다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수대교를 너무 갔다 오고 난 다음이랑 갔다 오기 전이랑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 외에 좀 학교 차원에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 해줬으면 뭐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저는 약간 저희 학교 중앙계단 아래서 포스트잇을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때 다친 언니들한테 한마디씩 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뭔가 그거 언니들을 추모하는 그런 뜻에서 비라든지 기념비라든지라는 것도 만들었으면 따로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 무뎌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꼭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학생들도 재학생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학생들 중학교도 많으니까 같이 와서 그런 좀 공개적으로 같이 이렇게 추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참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그쵸? 우리 또 더 기리고 또 희생자분들 추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또 다짐하는 시간 가져온 게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우리 같이 가볼까요? 네. 좀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도 그렇지만 떨어지고 나서도 너무 두렵고 무학여고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들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정말 사고인데 너무 슬픈 사고다. 아, 위령비가 좀 이렇게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지금 위령비가 있는 곳에 한번 가서 추모도 하고 국꽃도 좀 하나 올려놓고 이러자고. 가보자. 와, 서울숲 사람 너무 많다. 날씨가 좋아서 다들 추억 만들려고 가족끼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이 근처에 위령비가 있어요? 네, 그 순수 거리로만 따졌을 때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근처에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좀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희생자 위령탑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찾기 해서 이렇게 8분 이게 8분 거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보고 따라가면 길이 없어요. 방향은 뜨는데 일단은 지도 보고 갈 수밖에 없네요. 가보죠. 직진하라고 나와. 어. 여기서 직진이면 직진하라고? 길이 없는데? 더 이상 길이 없. 길이 없는데? 절벽이에요, 절벽. 뭐야 여기 길이 없는데 절벽인데. 어딨어? 직진? 네, 직진하라고 나와요. 아, 이거 어떻게 직진을 해요? 그러니까 도로 넘어서 그 도로 어딘가에 두 개, 있어요. 두 개? 네. 아, 길을 더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기 비석 보여요? 아 네. 저기 예. 저기 비석 조그맣게. 저기를 어머, 어때요? 어머. 에잉? 여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 못 가요, 못 가요. 여기서는 못 가요. 네. 네모난 여기서 못 가고. 아니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가까운데 그러니까요. 여기만 건너면 바로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차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쌩쌩 길이 다니고 없어서. 게다가 여기 철조망으로 또 쳐놨어. 못 못 지나는. 포도라도 있으면은. 아 안타깝지만 차를 타고 그러면 우리 위령비 찾아가 봅시다. 그래야겠네요. 가봐야 네네. 되니까. 가보죠. 돌아서 갔네. 드디어. 근데 진짜 가까워요, 차로 가면. 원래 그런 데는 차로 가지 않아도 잘 갈 만한 데다가 해야 되는데 왜? 그치. 네. 오늘 진짜 머나먼 여정이네. 네. 그니까. 위령비가 있네요. 표지판이. 어디? 아,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위령비. 이게 야.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진짜 저 갈 어떻게 수 발견해? 갈 수가 없지. 주차장이라서 있어. 어, 성수대교 사고 희생자 위령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대. 1분도 안 걸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1분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저기서 이렇게. 한 15초.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와본 적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에요. 네네. 어땠어요? 오늘 여기까지 와보니까. 저는 이게 은연중에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수대교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되새김질 하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볼 생각도 못 하거니와 이게 장소가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이거 보면서 슬프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속상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저희가 나서서라도 일단 학생회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알리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위령비를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조형물일 뿐이고 그냥 보면 끝나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있어줘야 우리가 그냥 계속 보면서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만큼 조금 뭐 저기 다리를 설치해 준다던가 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민생연구소 저희 희생자들을 기리면서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빠가 저를 때리셨을 때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마음 아프실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를 때리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있던 나쁜 것들을 때려서 물리치신 거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착한 것들로만 가득한 딸이 되게끔 하신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설사 고통과 괴로움이 따를지언정 아빠가 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또 제가 얼만큼 더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지날 수도 있었겠지요. 아빠가 얼만큼 힘드신지도 모르고 저를 혼낸 것을 몹시도 마음 깊숙이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아빠,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아직은 덜 익은 열매지만 비바람과 천둥 번개 서리를 이겨낸 아주 멋진 열매로 아빠 앞에 서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마음이 아픈 만큼이나 저도 정말로 아빠를 사랑합니다. 아빠, 저도 잘할게요. 아빠, 꼭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이제부터. 아빠도 화이팅! 94년 10월 20일 아빠를 사랑하는 연수가 드려요. (2019년) 국정감사 평가와 함께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해법, 오늘 TV민생연구소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저 잘 몰라가지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잘 못 봐서. 아니, 잘 몰라요. 알지만 노고. 네. 형식적인 것밖에 뭐 그래밖에 생각이 안 돼요.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아. 그리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냉정하면서 진짜를 캐내야지. 그 뭐 없는 거 괜히 그냥 지나간 바람처럼 하지 말고. 올해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이렇게 어느 분이 잘 하시고 어느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시민단체 대표로서 좀 챙겨보고도 싶은 거죠. 네. 오늘은 70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은 다 죽어가고 지금 다 부도가 나고 있는데 우리 민생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정말로 지금 우리 경제를 바로 보시고 우리 민생들을 챙기는 그런 의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준선 비상계획. 그러면 예상했던 대로예요. 순탄하게 끝났으면 좋겠죠. 여기도 이제 대전역에서 찍은 사진인데 좀 다른 부분이죠. 파란색. 정부 기구에서 사실은 이런 것까지 하는 줄은 솔직히 제가 몰랐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영광스러운 자리도 되겠고 NGO나 시민단체가 꼭 와서 참여해갖고 그 시장 쪽에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로 아쉽고 좀 부실한 그런 국감이었던 것 같아요. NGO 모니터가 평가를 나름대로 원칙에 의거해서 하시겠지만 뭐 잘했다 그러면 욕 먹을 거고요. 뭐 한 보통 정도는 했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 방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18세 청년 아담은 숨쉬기가 불편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받게 되는데요. 18세 청년의 폐가 70대 노인처럼 망가졌다는 것. I'm 18 years old. My lungs are like a 7-year-old. 그리고 밝혀진 18세 청년의 폐를 망친 주범. 1년가량 즐겼다는 망고향이 나는 전자담배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사망자는 33명, 폐질환 환자는 1,479명으로 계속 증가세라고 하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가향 전자담배를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이걸 끊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끊는다면 쉽게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연초를 필 수도 없고. 젊은 층들이 이게 암 유발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이거를 판매 중지를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안해서 이제 끊으려고 판을 주셨어요. 흡연자분들은 그런 류의 뉴스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류의 내용도 그렇고 뭐 가뜩이나 이제 더 이상 필 데도 없어지고 담배값도 오르고 뭐 그래가지고 전자담배로 바꾼 건데 그것도 약간 규제를 하니까 되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에 대한 취재를 하던 도중 제작진은 뜻밖의 대마초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외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외국 사례에서는 이제 뭐 마약성 액상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피게 되면은 외국이랑 똑같은 사례가 나오는지 일단 솔직히 궁금하죠. 미국에서는 이제 대마 성분을 그 전자담배 안에 넣어가지고 뭐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니코틴 성분만 있는데 다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말 논란 중인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마약 성분인 대마초와 관련 있는 걸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발생한 이런 사망 사건 등은 TH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액상 대마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액상 대마를 잘 녹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타민 E 아세테이드, 일종의 뭐 용해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사망 사건들이 나온 거거든요. THC라는 물질을 액상화를 시키려면 용해제라는 게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THC를 만들 때 넣는 물질은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고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과정도 굉장히 길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제조 업체들이 이거를 좀 싸게
좀 굉장히 좀 저렴하게 우리가 좀 몰래 만들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때 나온 게 비타민 E 아세테이트입니다. 이 물질이 바로 지금 이런 인간의 그 건강을 크게 해치는 물질이라고 좀 대다수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전체 담배 시장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입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는 안전한 걸까요? 액상형 전자담배가 몸에 좋냐 나쁘냐라고 이런 흑백 논리로 물어보시면 당연히 나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나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담배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연초 담배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확실히 덜 해롭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주장한 대로 당연히 덜 해롭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문과 테스트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국내의 테스트 결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저는 전자담배 핀 지가 12년이 됐고 5년째 지금 전자담배 샵을 관리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펴주고 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비흡연자로 나옵니다. 말하자면 덜 해로운 담배를 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 독약을 먹으면서 내가 오늘부터 물 좀 타먹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말로 발암물질을 몸에 넣지 않는 거기 때문에 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덜 해로운 걸 쓰니까 좀 괜찮다라고 안심을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14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첫 폐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한 건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폐질환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기사를 잘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뭐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셨죠. 예, 집에 가셨어요. 이거를 중증 폐질환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지금 언론들도 뭐 굉장히 많이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가짜뉴스에 버금가는 잘못된 정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보고가 됐고 이런 환자들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사망하면서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됐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사례들도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미국에는 또 다른 전자담배 피해자가 등장해 충격을 줬습니다. 병실에서 호스를 문 채 전자담배 사용 중지 캠페인을 시작한 18세 허먼 양. 그녀가 사용한 전자담배는 USB 모양의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인데요. 망고 맛, 커피 맛, 복숭아 맛, 딸기 맛 등 수천 가지 맛으로 시판돼 미국 청소년과 여성들이 즐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많은 미국 청소년들을 유혹했던 그 맛있다는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가 지난 5월 우리나라에도 출시돼 판매 중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담배 회사들은 향을 넣습니다. 향을 넣는 것은 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넣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유혹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사과향, 망고향 막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혼동을 해요. 내가 망고향 마시고 있어. 내가 사과향 마시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는 독성 발암물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죠. 가향 담배가 청소년을 유혹하고 또 이게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일을 우리도 하루속히 해야 됩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좀 말씀 주신 청소년 문제인데요. 우리나라하고 해외는 좀 달라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든 혹은
몰래 숨어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사야 되는 연초로 가느니 자기의 신분을 속이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액상형 전자담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법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런 전자담배 관련 모든 제품들을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판매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전자담배 때문에 흡연량이 늘었다? 저는 좀 이거는 다른 의미라고 봐요. 우리나라 19세 미만 청소년은 법적으로 담배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가능할까요?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해 전자담배를 불법 구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이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실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각종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판매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전자담배 중고 매매와 관련된 블로그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문제는 너무나 쉽게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편의점 등 오프라인 가게나 정식 온라인몰은 성인 인증이 필요한 반면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해 구입할 때는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자담배를 취재하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금연에 도움을 받거나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선택했다는 통계가 꽤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실제 전자담배는 금연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확실히 되죠. 이거는 오히려 의사분들이 더 잘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니코틴이라는 중독물질에 중독돼 있는 상태거든요. 치료법은 그 사람이 중독돼 있는 물질과 그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면 차라리 그 물질이 유해한 물질이라면 유사한 다른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안정 상태로 만들죠. 자, 여기서부터 장기간 시간을 두고 서서히 그 중독물질의 양을 줄여나가는 게 바로 치료법입니다.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자담배도 사실은 담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기존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다른 형태의 담배로 바꾼 것이지 이게 결코 담배를 끊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 이걸 이용해서 금연으로 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돼 있지가 않아요. 이젠 세계적 이슈가 돼버린 액상형 전자담배 논란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현행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선제적으로 했다고 자평했던 만큼 그 실효성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켜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위탁해가지고 위탁 택배 뭐 늘린다고 했는데 택배량은 똑같은 것 같고 뭐 노동 강도도 똑같고 현장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통 없을 때는 한 100개 전후로 하고 많을 때는 한 200개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희는 편지는 안 하는 대신 등기랑 특급 EMS 이 집중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이 넓어요. 저희는 10사람이 하는 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배원 10사람이 하는 구역을 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남들보다 크죠. 그러니까 개수는 적는데 피로도는 더 세죠. 노동 강도가. 뒤에 내려가야 되겠네.
거의 12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죠.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쉬는 시간이 없는데 밥 먹어도 담배 하나 필 시간밖에 없죠. 이게 뭐 공식적인 정입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인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는 못 쉬죠. 네, 단일 특급 있습니다. 네, 성함 좀 적어주세요. 남들 같지가 않죠.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저도 그때 뇌출혈로 쓰러졌었는데 그때는 근무 끝나고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저희 하는 일이 그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긴 하죠. 이제 나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뭐 특별히 도리가 없어요. 지금은 뭐 인원이 없으니까. 예, 여보세요? 나는 젖어도 우편물은 젖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많이 오고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덮는다 그래도 비닐로 덮는다 그래도 젖어요. 젖은 거 갖다가 막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안 젖게 해서 갖다 줬는데도 이게 젖었다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특별히 뭐 대응은 인간적으로 그냥 기분 나쁘고 그래도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고 하다 보니까는 뭐 매뉴얼대로 행동해야죠. 뭐 다르게 뭐 스트레스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뭐 주말에 쉬는 것밖에 없는데 또 요새 또 주말에 또 나오라고 막 이렇게 막 독촉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 성함 한 번만 적어주시겠어요? 제가 애가 셋인데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애들 학원비다 뭐다 하고 나 생활비도 써야 되고 그래서 월급은 다 이제 집사람한테 다 보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저기 보로금하고 일개협이라는 거 그 두 개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용돈 하면서. 근데 갑자기 집배 보로금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네, 현장에 저희 둘이 처음 나와본 것 네. 같아요. 네, 모든 소장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아, 그렇습니다. 우문현답. 저는 박근아 MC 우리가 직접 가서 1인 시도하면서 대화로 해결하라. 정말 을들을 위한 지킴이 네, 제대로 그러니까. 역할을 방송만 하는 하지 말고 거네요. 행동까지 하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직접 이곳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 뒤가 서울고용노동청인데요. 서울지방노동사무소죠. 네. 저기서 우리 집배노조 위원장님이나 집배노조원분들이 1인시를 한대요. 아, 그럼 저희 빨리 가봐야죠. 가봐야죠. 네. 저희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도 1인시 같이 하자고요. 네, 저희 자,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니, 지금 노동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저거 뭐 누차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는데 인원 증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얘기가 없어요? 2018년도 10월 22일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에서 권고했습니다. 정규 인력을 2,000명 증원해야지만 주 52시간 그 최소한도의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권고 사항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명도 증원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집배원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를 약속해왔던 정부에 대해서 아직도 개선을 약속했던 것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노동청 앞에서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 보니까요 임금 체불 이렇게 해결을 하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임금이 얼마나 체불이 된 거예요? 집배원 1인당 평균 10만 원 이상이 지금 체불이 되고 있고요.
이번 10월 달이 세 번째 임금 체불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지금. 있는 아니 거죠. 어려운 시기에 임금이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맞아요.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임금 체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반복적인 체불을 좀 면하고자 해결하고자 3월 달에 진정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대한 해답을 내오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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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집배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즉각 시정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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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 이뻐서와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가다출혈로 사망한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의무기록지 CCTV는 3개 있잖아요. 3개를 다 종합해갖고 한 장에 다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수술실 CCTV가 없으면 우리 아이의 그 사망에 대한 진실을 못 밝히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의사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까. 의료사고에서 물증이 없으면은 너무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겠다 싶어서 그래. 우리 아이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끝나야 된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또 참석합니다. 근로장학생 하면서 밤에 공부해서 취득한 거예요. 근데 이게 8월 30일 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9월 8일 날 사고 났잖아요. 이거 받고 열흘도 안 돼가 사고 났어요. 그 이제 우리 아이가 광고 보고 간 거예요. 광고에서 14년 무사고의 자부심, 14년 무사고, 그 다음 병원 내 모든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장이 책임진다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거예요. 얘가 이제 우리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에도 수술실이고요. 이 사람이 집도의사인데 지금 뼈를 절제하고 있거든요. 본 뼈 절제 수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머리에 뭐 두건도 안 했네요. 예. 모자도 안 쓰고. 그 1시간 만에 지금 나가버리잖아요. 이 유령 의사. 아, 거기 의사예요? 네네, 의사. 유령 의사. 환자한테 알리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예고되지 않은 사람. 네. 여기 지금 피를 따가 왔거든요. 이게 피거든요. 피를 타갖고 와도 환자한테 수혈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CCTV 영상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 있는데도 안 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웃잖아 지금. 웃고 있다니까요. 지금 웃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지금 상태가 되게 위급한 사람. 지금 위급해가 불려온 못 살아요. 이거 밤 10시 넘어 11시. 밤 11시에. 밤 11시에 불려 나와가지고 지금 이래 피가 있어도 피도 넣지도 않고 지금 웃고 있잖아 지금.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들이 막 그 눈화장을 하고 휴대폰을 하고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보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너무 잔인해서 안 보려고 소송 안 가겠다 했거든요. 안 가겠다 했는데 안 하겠다 했는데 서근아들이 억울하다고 간다 했어요. 자기들이 억울하니까 간다 했어요. 지네들이 먼저 그 소송하겠다고? 예, 자기들 끝까지 가야 된다 했어요. 예. 의료사고의 과실을 밝힌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 무면 의료 행위, 유령수술, 이런 성폭행, 이런 그 범죄 행위를 나는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술실에 CCTV가 꼭 필요하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바로 환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영업사원 36살 강모 씨입니다. 부산에서는 뭐 개인 병원 이외에도 종합병원에도 그런 수술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 수술 CCTV 설치 법제화가 꼭 필요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국민들도 이거는 어떤 분은 이게 돼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아직 안 되었나 당연히 있는 줄 아는 분도 있었고 의료계는 여전히 CCTV 설치에 반대하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로 인해 수술에 집중이 안 되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를 깨뜨리며 일부 의료사고를 침소봉대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란 주장입니다. 강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감시하는 그런 인권 침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소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환자는 마취된 상태에서 거기에 가족도 없고 자기 혼자 홀혼단신 혼자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럼 환자 인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수술실 영상을 봐서 우리 아이는 인권이 완전히 망가뜨렸거든. 내 아이 인권은 마취되어 있는 내 아이 인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영상을 봤을 때 무참히 짓밟혔거든요.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게 더 타당성이 있으면은 저는 그걸 수용할 수도 있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입증 책임을 환자한테 지울 것이 아니라 의사한테 입증 책임을 하는 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